혹시 이런 상상을 해보신 적 있나요? 평생을 바쳐 일하다 겨우 은퇴하고 이제야 숨 좀 돌리며 남편과 오붓하게 노후를 즐기려는데 갑자기 아들 부부가 손주를 데리고 들이닥치는 상황 말입니다. 상의 한마디 없었습니다. 당신은 손주를 봐주기 싫다고 말한 적도 없고 여행을 가고 싶다는 소망은 무시당하기 일쑤입니다. 거절하면 이기적이다 라는 비난이 돌아오죠. 주방은 당신의 공간이고 밥도 당신이 짓고 손주는 당신이 돌보는데 시간은 자식들의 것이고 오로지 피로만이 당신의 몫으로 남습니다. 만약 어느 날 아무 말 없이 행선지 하나 남기지 않고 짐을 싸서 떠나버린다면 이 집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그 상상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소란을 피우지도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몸을 돌려 여행 티켓을 끊었을 뿐입니다. 6일 동안 전화기는 꺼져 있었고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에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의 전화는 비난과 원망에서 시작해 점차 애원과 사과로 바뀌어 갔지만 그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한 여자가 얼마나 많은 인내를 삼켜야 이렇게까지 단호해질 수 있을까요? 가족들은 그녀가 사라지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집안의 질서를 지탱해 온 것은 가장 조용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녀의 가출은 냉혹함일까요? 아니면 비로소 찾은 각성일까요? 그녀가 거부한 것은 책임이었을까요? 아니면 착취였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녀의 이야기를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가끔 저는 생각합니다. 여자의 일생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일까 하고요. 저는 젊은 시절 회계 업무를 봤습니다. 온종일 장부와 계산기 사이를 오가며 발바닥에 불이 나도록 뛰어다녔죠. 결혼 후에는 아이들, 시부모님 병수발이 차례로 이어졌습니다. 단 한 번도 진정으로 멈춰서 숨을 고를 틈이 없었습니다. 3년 전 남편 박동철 씨와 제가 공식적으로 은퇴를 하고 나서야 저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아, 나도 내 인생을 살아볼 자격이 있구나라고요. 우리는 서울 강북의 낡은 아파트에 삽니다. 지은 지 30년이 넘어 엘리베이터도 좁고 꼭대기층이라 가끔 천장에서 물이 새기도 하지만 저는 이곳이 좋습니다. 익숙한 재래시장, 오래된 이웃들, 그리고 제 손길이 닿은 집안 구석구석이 마음에 들거든요. 은퇴 전 남편과 약속했습니다. 이 집은 팔지도 바꾸지도 않고 자식에게 물려줄 생각 말고 우리 부부의 노후를 위해 온전히 쓰자고요. 저는 화투도 즐기지 않고 종교 활동도 하지 않습니다. 은퇴 후의 삶은 단순해 보이지만 결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아침 7시 30분이면 어김없이 공원을 산책하고 근처 단골 가게에서 따뜻한 국밥이나 토스트로 아침을 해결합니다. 집에 돌아와 뉴스를 보고 가계부를 정리하고 나면 오후에는 문화센터에서 다도자더를 배우거나 이웃과 함께 꽃꽂이 공방에 다닙니다. 남들은 은퇴하면 공허하다고들 하지만 저는 오히려 지난 30년간 놓쳤던 수업들을 보충하는 기분이었어요. 예전엔 아들 민호의 학원비를 대느라 아끼고 또 아꼈고 대출금을 갚느라 남편과 부업까지 했었죠. 이제야 비로소 내가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살고 싶은 삶을 살 차례가 온 겁니다. 남편 동철 씨와의 생활도 나름 평화로웠습니다. 고집이 좀 세긴 해도 사람은 성실하고 은퇴 후엔 집안일도 곧잘 거들었으니까요. 우리는 약속했습니다. 손주는 봐주지 않기, 합가하지 않기, 자식에게 함부로 돈 빌려주지 않기, 자식의 인생에 개입하지 않기, 아이들에겐 아이들의 생활이 있고 우리에겐 우리의 노년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작년 말부터 분위기가 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민호네 세 식구가 밥을 먹으러 오는 횟수가 부쩍 잦아졌습니다. 손자 도윤이는 이제 3살, 한창 미운 3살이라 에너지가 넘쳐납니다. 녀석이 한번 다녀가면 거실은 폭격 맞은 듯 엉망이 되곤 했죠. 처음엔 시끄럽다며 찡그리던 남편도 갈수록 태도가 변하더군요. 며느리 지혜가 야근 때문에 곤란해할 때면 남편이 먼저 나서서 여기서
자고 가라. 우리가 좀 봐주마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남편에게 조용히 상기시켰습니다. 우리 손주 안 봐주기로 약속했잖아요. 잊었어요? 그는 퉁명스럽게 대꾸했습니다. 민호가 우리 아들이고 도윤이가 우리 손주인데 그 정도도 못해줘? 저는 대꾸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는 작은 파문이 일었습니다. 손주를 돌보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당연하다는 그 말투가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손자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제 인생을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올해 제 나이 65. 젊지는 않지만 아직 걸을 수 있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 경주로 여행을 가려고 여행 경비도 따로 모아두었습니다. 보문단지를 걷고 조용한 찻집에서 차를 마시는 계획을 세워뒀죠. 매달 제 용돈으로 80만 원씩 꼬박꼬박 챙겨두는 걸 남편은 낭비라고 타박했지만 저는 당당했습니다. 평생 남편 돈 관리해주며 살았으니 이제 내 돈 내 몸에 쓰는 건 당연한 권리니까요. 3월 초 여행사에서 경주 힐링 4박 5일 일정표를 받아들고 집으로 왔습니다. 옷은 몇 벌 챙길지, 비상금은 얼마나 환전할지 행복한 고민에 빠져 있었죠. 그날 저녁 식탁에 앉아 일정표를 보고 있는데 남편이 무심하게 한마디 툭 던졌습니다. 다음 달에 민혼에 들어오라고 했어. 몇 달만 좀 데리고 있자.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멍하니 그를 쳐다보았죠. 뭐? 들어온다고? 저는 남편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민혼에 지금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가 늦어진대. 게다가 며느리도 야근 부서로 옮겼고 애들이 도움이 필요하잖아. 그는 마치 내일 비 온대라고 말하듯 너무나 가볍게 말했습니다. 길어야 몇 달이야. 도윤이도 당신한테 찰싹 달라붙어 있잖아. 잘 따르는데 뭐. 숨이 턱 막혔습니다. 나한테 물어보기는 했어요. 제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미간을 찌푸리더군요. 이게 무슨 물어볼 일이야. 우리 아들 며느리 일인데. 손에 쥔 일정표가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아들네가 들어오는 게 싫어서 화난 게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결정 과정에서 제가 철저히 배제되었다는 사실, 그게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내라는 이유로, 엄마라는 이유로, 할머니라는 이유로 제 인생은 또다시 부속품 취급을 당한 겁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멍하니 누워 있었죠. 마음속에서 외침이 커져만 갔습니다. 왜 다른 사람의 필요는 항상 내 필요보다 우선일까? 며칠 동안 제 마음은 압력밥솥 같았습니다. 창밖엔 봄볕이 화사하고 공기 중에 꽃향기가 실려오는데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내가 허락했어라는 한마디만 남기고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상의할 가치도 없다는 듯이요. 다음 날 아침 식사 자리에서 남편은 토스트를 씹으며 말했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에 민호가 짐 몇 개 옮겨올 거야. 도윤이 침대는 작은 방에 둬야겠지. 저는 수저를 내려놓고 그를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당신 나를 존중하기는 해? 남편이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원하긴 하는지, 내가 이미 여행 계획을 세워뒀는지, 문화센터 수업은 어떻게 할지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냐고. 그는 인상을 구겼습니다. 은퇴하면 복 누리면서 사는 거라며 손주 보는 것도 복이야. 저는 헛웃음을 쳤습니다. 그럼 당신이 보던가.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호가 우리 아들인데 우리가 안 도우면 누가 도와. 드디어 제가 폭발했습니다. 문제는 돕고 안 돕고가 아니야. 나를 가족으로 생각하긴 하냐는 거야. 당신 혼자 결정하고 통보하면 나는 뭐야? 이 집 가정부야? 남편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입꼬리를 꽉 깨물고는 별걸 다 가지고 트집이다라는 표정으로 저를 외면했죠. 일요일 아들 민호가 용달차를 불러 짐 상자 3개를 싣고 왔습니다.
며느리 지혜는 도윤이를 안고 웃으며 들어왔죠. 어머님, 저희 딱 두세 달만 있을 거예요. 많이 안 불편하게 할게요. 그들이 들어온 후 도윤이의 울음소리는 우리 집의 배경음악이 되었습니다. 아침 6시 반이면 어김없이 기상나팔을 불었고 낮잠은 안 자겠다고 버티고 밥투정에 기저귀는 아무데나 굴러다니고 장난감은 발 디딜 틈 없이 흩뿌려졌습니다. 며느리는 밤근무 핑계로 낮에 잠을 자야 했고 아들은 출근했습니다. 육아의 짐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아무런 의심 없이 김영자의 어깨로 넘어왔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당연히 어머니가 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첫날 며느리가 도윤이를 주방으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저 잠깐 눈 좀 붙일게요. 애 잠들면 안 시끄러울 거예요. 저는 멍하니 서서 입을 때려다 말고 결국 아이를 받아 안았습니다. 둘째 날, 아들이 출근하면서 식탁에 가방을 툭 던지며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점심은 집 와서 먹을게. 회사 근처 밥이 너무 질려서 도시락이라도 싸줄까 물었더니 아차 싶었는지 덧붙이더군요. 아, 맞다. 그럼 도시락 좀 부탁해요. 엄마 반찬이 최고니까 부탁해요. 그 말을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지난 세월 이 가족을 위해 내가 얼마나 많은 부탁을 들어주었는지, 정작 내 의사를 물어본 적은 있었는지. 저녁에 남편이 퇴근했을 때 도윤이는 거실에서 씻기 싫다고 자지러지게 울고 있었습니다. 물을 먹이려다 옷에 다 뱉어버렸고 장난감을 치우려고 허리를 숙이자 제 등 위로 뛰어올라 허리가 끊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허리를 부여잡고 바닥에 주저앉아 헐떡이는데 방에서 나온 며느리가 하품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도윤이가 에너지가 너무 넘치죠? 칼슘제 좀 챙겨 드셔야겠어요. 저는 고개를 들어 며느리를 쳐다봤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베란다에 홀로 앉아 아래층 편의점 불빛만 하염없이 바라봤습니다. 다리는 퉁퉁 부었고 등은 쑤시고 마음은 더 아팠습니다. 분명 내 명의로 된 내 집인데 마치 아들 부부집에 얹혀 사는 기분이었습니다. 소파 한 구석조차 내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지갑 속에 넣어둔 경주행 KTX 티켓이 생각났습니다. 이미 결제는 끝났고 출발은 모레였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그들은 분명 할머니가 돼서, 엄마가 돼서, 가족끼리라는 말들로 저를 참을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이 배치하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65, 무기력한 나이가 아니라 비로소 아니오라고 말할 힘이 생긴 나이였습니다. 나는 당신들에게 손주 빚진 적 없고 당신들의 저녁 있는 삶을 빚진 적도 없으며 당신들의 결혼 생활 유지비를 댈 의무도 없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이는 또 오줌을 싸서 이불을 적셨습니다. 머리도 못 빗은 며느리가 나오더니 제가 이불을 걷는 걸 보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애가 요즘 통말을 안 듣네요. 저는 고개도 들지 않고 딱 한마디 했습니다. 내일부터는 너희가 알아서 해라. 며느리가 멈칫했습니다. 네, 어머님 어디 가세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딱 세 글자만 덧붙였죠. 일 있어. 방에서 나온 남편이 그 소리를 듣고 인상을 썼습니다. 당신이 출근하는 것도 아닌데 무슨 일이 있어. 나중에 하면 되잖아.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차분하지만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나 백수 아니에요. 은퇴한 사람이지. 은퇴가 24시간 대기조를 뜻하는 건 아니라고요. 한 글자 한 글자 눌러 말하는 제 눈빛에 남편이 처음으로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당신 어디 가는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곧 알게 될 테니까요.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3일간 저는 아이를 돌봤고 9끼니를 차렸으며 이불 빨래를 4번 했고 세탁기를 6번 돌렸으며 수도 없이 장난감을 치웠습니다. 돈 한 푼 받지 않았고 싫은 소리 한 번 안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걸 고마운 도움이라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저 당연한 일이라 여겼죠. 문제는 내가 돕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그들이 단 한 번도 내게 괜찮으세요? 라고 묻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핸드폰을 비행기 모드로 설정했습니다. 모든 단체 채팅방 알림을 끄고 이어폰, 신분증, 현금, 갈아입을 옷을 짐가방에 챙겨 넣었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아주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화를 내지도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들이 나를 위해 써놓은 각본에서 조용히 걸어 나왔을 뿐입니다. 그날 밤은 아주 푹 잤습니다. 창밖엔 부슬비가 내렸는데 마치 지난날의 묵은 감정을 씻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제 마음속엔 단 하나의 목소리만 울렸습니다. 나는 무료 보모가 아니다. 나는 너희 가정의 위기 탈출 넘버원이 아니다. 나는 김영자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다. 표를 예매하던 날 밤 집안은 적막했습니다. 식탁 위 스탠드 불빛 아래 경주 역사기행 고즈넉한 산책이라고 적힌 프린트물이 놓여 있었습니다. 첨성대, 대릉원, 황리단길, 간포바다. 글자만 봐도 가슴에 바람이 불어오는 듯 했습니다. 결제 버튼을 누르고 핸드폰을 덮었을 때 저는 단순히 표를 산 게 아니라 저를 가두던 감옥의 문을 연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밥을 하고 청소기를 돌렸습니다. 아들은 출근하고, 며느리는 작은 방에서 잠을 보충하고, 도윤이는 거실을 뛰어다녔죠. 저는 주방을 말끔히 치우고, 반찬을 소분해 놓고, 마치 은퇴를 앞둔 주방장처럼 마지막 살림을 완벽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여행 가방을 조용히 꺼냈습니다. 가져가는 건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법정 스님의 수필집 한 권, 그리고 나 자신,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건 여행이 아니야. 나를 찾으러 가는 거야. 새벽 5시 반. 저는 가방을 끌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계단은 고요했습니다. 발걸음은 솜처럼 가벼웠지만 심장 박동은 그 어느 때보다 힘찼습니다. 메모 한 장 남기지 않았습니다. 대타를 구해놓지도 않았습니다. 이번만큼은 그들에게 기댈 언덕을 주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저는 가출하는 게 아닙니다. 제 자리에서 사퇴하는 겁니다. 택시 기사님이 물었습니다. 어유, 사모님, 어디 좋은 데 가시나 봐요. 새벽부터.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해외여행보다 더 중요한 데 갑니다. 기사님은 무슨 말인지 몰랐겠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KTX에 올라타자마자 핸드폰을 완전히 껐습니다. 누군가는 엄마가 집을 떠나면 걱정부터 한다지만 엄마가 진정 버려야 할 것은 집이 아니라 내가 없으면 세상이 멈춘다는 착각입니다. 나는 세상의 중심축이 아닙니다. 나는 나일 뿐입니다. 기차가 서울역을 빠져나가고 창밖 풍경이 빠르게 뒤로 물러났습니다. 차창에 비친 제 얼굴을 보며 30여 년 전 민호를 낳고 지쳐 산부인과 침대에 누워있던 젊은 날의 제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아들을 잘 키우지 못할까봐 겁이 났는데 65이 된 지금은 아들을 다 키워놓고도 내 인생을 영영 남을 돌보는데 갇혀 보낼까봐 겁이 났습니다. 정오 무렵 경주에 도착해 숙소에 짐을 풀었습니다. 테라스 문을 열자 경주의 햇살이 방 안 가득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공기에서 흙냄새와 풀냄새가 났습니다. 족욕을 하며 탁자 위에 놓인 꺼진 핸드폰을 바라보았습니다. 켜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디 있는지, 뭘 하는지, 언제 오는지 알리지 않을 겁니다. 이건 고집이 아니라 내 마음의 경계선을 긋는 첫 번째 수업이니까요. 과거에 저는 연락을 안 받는 게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건 용기라는 것을요. 그들에게 김영자 없는 날들을 뼈저리게 경험하게 해줘야 합니다. 아파봐야 알고 빈자리가 생겨야 반성합니다. 저는 단순한 가출을 원한 게 아닙니다. 나는 더 이상 너희의 당연한 뒷바라지꾼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선언하러 온 겁니다. 저는 김영자입니다. 누군가의 엄마, 아내이기 전에 평생을 치열하게 살았고 이제야 비로소 나를 위해 살기로 결심한 한 인간입니다.
제 부재가 집안을 그렇게까지 쑥대밭으로 만들 줄은 몰랐습니다. 여행 이튿날 아침, 저는 첨성대 근처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었습니다. 황금빛 유채꽃이 바람에 흔들리고 앞길은 막힘없이 뻗어 있었습니다. 빨간 신호등도 저를 부르는 고함도 없었습니다. 귀가 조용하니 마음은 더 고요해졌습니다. 이렇게 홀가분했던 적이 언제였던가요? 하지만 핸드폰 진동은 결국 울렸습니다. 자전거를 멈추고 물을 마시려는데 남편이라는 두 글자가 떴습니다. 저는 종료 버튼을 누르고 다시 페달을 밟았습니다. 점심때쯤 두 번째 전화가 왔지만 화면도 보지 않고 가방 깊숙이 넣어버렸습니다. 그는 제가 단순히 화가 나서 시위한다고 생각하겠죠. 아직 모르는 겁니다. 저는 삐진 게 아니라 결단을 내린 거라는 걸요. 저녁에 숙소로 돌아와 다시 비행기 모드로 돌려놓고 책을 펼쳤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그래요. 예전엔 책임을 족쇄처럼 짊어졌지만 이젠 내 손으로 그것을 내려놓는 중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온천에 갔습니다. 뜨거운 물이 온몸을 감싸자 시간마저 부드럽게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옆에 있던 또래의 아주머니와 대화를 나누다 집안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주머니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하더군요. 아유, 너무 잘하셨어요. 난 그때 마음 독하게 못 먹어서 지금 70인데 아직도 증손주 봐주잖아. 내 팔자야. 우리는 서로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씁쓸하면서도 통쾌한 웃음이었죠. 나흘째 아침 드디어 핸드폰을 켰습니다. 부재 중 전화 28통, 문자 9개. 남편, 아들, 며느리가 번갈아 가며 난리를 쳤더군요. 어머님 유유도윤이가 할머니 찾고 앉아요. 저희 진짜 미치겠어요. 엄마 어디야? 아버지 화나서 넘어가시기 직전이야. 너무한 거 아냐? 여보, 제발 전화 좀 받아. 집안 꼴이 말이 아니야.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10번째 전화가 울렸습니다. 간포 바다를 보러 가는 버스 아니었습니다. 익숙한 이름 박동철. 한 번, 두 번, 세 번, 벨소리가 끊어지기 직전. 저는 심호흡을 하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저쪽에서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기가 죽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당신 괜찮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야? 당신이 알 필요 없어요. 그가 다급해졌습니다. 사람이 말도 없이 이렇게 가면 어떻게? 집구석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알아? 도윤이는 밤새 울고 며느리는 눈이 못해서 출근도 못했어. 저는 담담하게 듣고만 있었습니다. 마치 남의 집 사정을 듣는 것처럼요. 내가 맘대로 결정한 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래도 이렇게 무책임하게 굴면 안 되잖아. 저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내 도움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지. 당연한 게 사라지니까 이제야 티가 나나 보네. 그가 침묵했습니다. 나 진짜 힘들다. 민호도 죽으려고 그래. 제발 돌아와. 당신은 고작 3일 힘들었지. 난 30년 힘들었어. 제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안 돌아가요. 적어도 지금은. 그제야 남편은 제가 단순히 토라진 게 아니라는 걸 눈치챘습니다. 목소리가 떨리더군요. 도윤이가 밤마다 당신 찾으며 울어. 저는 눈을 감고 숨을 골랐습니다. 마음이 아리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지금 물러서면 끝입니다. 애는 울면서 크는 거예요. 그리고 어른들도 성장해야지. 전화기 너머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에요. 난 그냥 내 인생을 사는 중일 뿐이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오후 바닷가에서 연을 날리는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줄을 끊고 날아가는 연처럼 저도 그렇게 멀리 날아오르는 기분이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슬프지는 않았습니다. 가벼웠습니다. 내려놓는다는 건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본래의 나를 되찾는 과정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건 6일째 되던 날 아침 9시 반이었습니다. 현관 앞에 서서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열쇠를 돌렸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훅 끼쳐오는 냄새, 쉰내, 땀 냄새, 그리고 혼돈의 냄새. 신발은 현관에 어지럽게 널려 있고 도윤이 장난감은 산을 이루고 있었으며 식탁엔 며칠 된 배달 용기가 쌓여 있었습니다. 싱크대엔 설거지가 가득하고 날파리가 날아다녔죠. 저는 바로 들어가지 않고 현관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햇볕이 들어와 이 난장판을 제가 영원히 치워줄 거라 믿었던 이 공간을 적나라하게 비추도록 말이죠. 작은 방에서 도윤이 울음소리가 들리고 며느리가 뛰쳐나왔습니다. 잠옷 차림의 머리는 산발, 눈 밑은 쬐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반가움보다 원망이 먼저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도대체 어디 가셨던 거예요? 저희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저는 대꾸하지 않고 짐을 내려놓은 뒤 부엌으로 가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아주 차분하게 쓰레기를 봉투에 담기 시작했죠. 며느리는 멍하니 제 뒤통수를 보고 있었습니다. 너희들, 나 없어도 잘 살 수 있을 줄 알았니? 제가 행주로 식탁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며느리가 우물쭈물했습니다. 아니, 도윤이가 어머님만 찾아서 다른 사람 말은 안 들어서. 저는 몸을 돌려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그건 너희 문제야. 내 책임이 아니란다.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때 안방에서 남편이 나왔습니다. 저를 보더니 멈칫, 그리고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왔어. 좀 쉬지 그래. 저는 가방에서 A사 용지 한 장을 꺼내 식탁 위에 탁 소리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뭐야? 남편이 물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같이 살기 위한 협약서야. 마침 아들도 편의점 봉투를 들고 들어오다 저를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엄마, 오셨어요? 잘 왔다. 민호야, 거기 앉아라. 가족회의 좀 하자. 저는 서 있고 세 사람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마치 내 노년의 인생 설명회를 주재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또렷한 목소리로 3가지 원칙을 선언했습니다. 첫째, 손주 육아는 공짜가 아니다. 돈을 내라는 게 아니라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라는 거야. 낳은 건 너희들이니 키우는 능력도 너희가 갖춰야 해. 내가 도와줄 순 있지만 일주일에 딱 이틀, 하루 4시간만 봐준다. 나머지는 어린이집을 보내든 베이비시터를 쓰든 너희가 알아서 해. 며느리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어머님, 저희 지금 대출금 때문에 빠듯한데. 그럼 너희가 해결책을 찾아야지. 내 노후 자금을 헐어서 너희를 메꿔줄 순 없어. 둘째, 이 집에 사는 사람은 가사 노동과 생활비를 분담한다. 관리비, 식비, 청소 전부 일, N이다. 너희는 손님이 아니야. 우린 공동 거주자야. 설거지, 빨래, 청소 당번 정해서 로테이션 돌린다. 더 이상 나 혼자 식모 노릇 안 한다. 아들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너무 팍팍한 거 아니야? 제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지금까지 너희 편하자고 내가 희생했지. 이젠 아무도 너희 인생 대신 살아주지 않아. 철 좀 들어라. 셋째, 이 집은 도피처가 아니다. 너희가 계속 여기 살 거라면 존중과 경계를 지켜라. 지나가다 들렀어요. 엄마 이것 좀 해줘 같은 불쑥 들이닥치는 부탁 금지다. 모든 도움은 사전에 협의하고 동의를 구해라. 말을 마치고 저는 미리 작성해둔 생활수칙 및 가사 분담표를 냉장고에 붙였습니다. 거실엔 정적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찻잔만 만지작거렸고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었으며 아들은 한 대 얻어맞은 표정이었습니다. 못 받아들이겠으면 나가도 좋아. 이 집 명예 나랑 내 아버지 공동이지만 실질적인 살림권은 나한테 있어. 쫓아내진 않겠지만 더 이상 참지도 않을 거야. 한참 뒤 남편이 한숨을 쉬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생각이 짧았어. 당신 말이 다 맞아. 아들도 웅얼거렸습니다. 엄마, 미안해. 우리가 너무 편하게만 생각했어. 저는 조금도 마음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내가 혼자 조용히 차 마시고 책 읽는 시간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겠지. 애 울면 달래주고, 밥 없으면 차려주고, 집 어지르면 치워주는 누군가가 항상 있을 줄 알았겠지. 그 누군가, 이제 사표 낸다. 내가 원하는 건 감사가 아니라 존중이야. 난 너희를 사랑하지만 이제부터는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하기로 했다. 다음 날부터 냉장고엔 빨간 매직으로 쓴 당번표가 붙었습니다. 월, 이지의 저녁, 쓰레기, 화, 박동철 청소, 빨래, 수, 박민호 설거지, 욕실, 위반 시 벌금 3만 원. 저는 잔소리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안 해도 그냥 뒀습니다. 아침에 산책 다녀오고 문화센터에 갔다가 돌아왔을 때 싱크대에 설거지가 쌓여 있어도 저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제 찻잔만 씻어서 차를 마셨죠. 밤 9시가 되자 아들이 투덜거리며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아, 피곤해 죽겠는데. 옛날엔 엄마가 다 해줬는데. 옆에서 며느리가 아들의 등짝을 때리며 말하더군요. 어머님이 다 해준 건 사랑이었지 의무가 아니었어. 정신 차려. 방에서 그 소리를 듣는데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이건 냉정이 아니라 교육입니다. 내가 다 해주는 건 자식을 돕는 게 아니라 무능하게 만드는 길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두 번째 가족회의를 열었습니다. 아들이 쭈뼛거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당번 잘 지키고 있잖아. 도윤이 봐주는 거 좀 융통성 있게 해주면 안 될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에서 자료를 하나 꺼냈습니다. 구청에서 운영하는 육아 도우미 지원 사업. 팜플렛과 제가 아는 베이비시터 이모님 연락처였습니다. 이분 전직 유치원 교사셨고 평판 좋아. 시간당 15, 0원. 너희 형편에 맞춰서 하루 4시간 정도 쓰면 될 거야. 아들이 난색을 보였습니다. 한 달이면 돈이 얼만데. 제가 정색하고 물었습니다. 그럼 내 시간은 얼마짜리라고 생각하니? 아들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나는 내 엄마지 보모가 아니야. 그래도 정급할 때 내가 봐주는 시간 공짜로 생각하지 마라. 그 돈 아껴서 나중에 도윤이 교육비로 쓰든 저축을 하든 해. 대신 엄마가 공짜로 해준다는 생각만 버려. 며느리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뻔뻔했어요. 어머님이 늘 그 자리에 계실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합의가 되었습니다. 베이비시터 이모님이 오시기로 했고 저는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에만 잠깐 아이를 봐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은 할머니 터치 금지의 날로 정했습니다. 그날 저는 핸드폰을 끄고 친구들을 만나거나 혼자 영화를 봅니다. 동대문에서 예쁜 스카프도 하나 샀습니다. 비싸서가 아니라 나에게 선물할 마음에 여유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남편도 변했습니다. 나이 먹고 무슨 하던 사람이 이제 쌀을 씻고 청소기를 돌립니다. 제가 외출하고 돌아오면 오늘 춥지? 꿀물 타줄까? 라고 묻습니다. 우리가 평등해지자 오히려 관계가 돈독해졌습니다. 내가 희생을 멈추자 그들이 고마움을 알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저녁 베란다에 앉아 있는데 20년 전에 제가 생각났습니다. 직장 다니며 시부모 모시고 애 키우던 그 시절 저는 은퇴만 하면 천국이 올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착취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제가 멈추지 않으면 아무도 멈춰주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요즘 저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액티브 시니어 모임을 이끌고 있습니다. 비슷한 처지의 친구들과 육아 요령이 아니라 노년을 주체적으로 사는 법을 공유합니다. 강사님이 가장 이상적인 노년이 뭐냐고 물었을 때 저는 대답했습니다. 내 인생을 내가 결제하는 삶이요. 강의실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젊은 시절보다 더 환하게요. 며칠 전 어버이날 아들 부부가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엄마, 이거 엄마가 지난달에 도윤이 봐주신 거 저희가 드리는 협력 기금이에요. 열어보니 통장이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편지 한 장. 어머니는 보모가 아니라
저희의 소중한 어머니십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 저희의 존경입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진짜 사랑은 내가 나를 먼저 귀하게 여길 때 비로소 찾아온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지금 혹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희생을 강요당하고 계신가요? 할머니니까, 엄마니까 라는 말에 갇혀 숨죽이고 계신가요? 기억하세요. 당신은 누군가의 대타가 아닙니다. 당신의 인생은 누구를 위한 완충지대가 아닙니다. 짐을 싸서 떠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마음의 문을 열고 경계선을 그으세요. 아니요, 라고 말할 용기를 내세요. 그래야 비로소 당신의 진짜 인생 이막이 시작됩니다. 김영자의 선택.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치유의 인생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